안녕하세요. 미국 투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장이 딱 마감된 후에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름이죠. 스포츠의 제왕, 나이키가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에 다 같이 환호해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내던진 거죠. 비유하자면 왕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성안의 백성들은 짐을 싸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오늘은 초보 투자자이신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복잡하고 좀 모순적인 상황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왕국의 균열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나이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왕국의 균열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요, 단순히 그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 보지 않거든요.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숫자의 질을 보고요. 또 앞으로 이 왕국이 더 번창할 수 있을지, 즉 미래를 보고 반응하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이키라는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우려의 근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이 혼란에 빠뜨린 그 성적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숫자 자체는 분명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훌륭했습니다. 매출은 124억 달러, 시장 예상치가 122억 달러였으니까 가볍게 넘어섰고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1% 성장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주당 순이익, EPS였는데요. 0.5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0.38달러를 무려 40%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면서 주가가 막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저 같은 초보 투자자는 딱 이 숫자만 보고 와, 나이키 역시 대단하네 하면서 섣불리 매수 버튼을 눌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 걸까요? 이 좋은 숫자 뒤에 우리가 못 본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예상은 넘었지만 내용은 끔찍했다라고 평가받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시장이 경악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자존심이자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무너졌고요. 둘째, 앞으로의 전망을 담은 3분기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를 보고 지금 당장 숫자 오름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배는 앞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를 느낀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 투자 관련 기사에서 정말 자주 보는 단어인데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특히 나이키 같은 브랜드에겐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판다고 상상해보죠. 이 신발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공장 인건비, 운송비 같은 모든 원가를 합쳐서 6만 원이 들었다면 신발 하나 팔아서 순수하게 남는 돈은 4만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이 4만 원이 전체 매출 1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40%를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겨 먹느냐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제품 하나 팔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고, 그만큼 회사가 우리 제품은 이 가격을 받아도 팔린다고 자신할 수 있는 힘, 즉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나이키가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군요. 결국 브랜드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수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번에 나이키의 매출 총이익률이 300bp, 그러니까 3%포인트나 급락해서 40.6%가 되었다고요? 무엇이 나이키의 자존심을 이렇게 구겨버린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나이키의 이익을 갉아먹은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 다른 하나는 내부의 문제죠.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요? 네, 첫 번째 외부의 적은 바로 미국의 고율 관세입니다. CFO인 매튜 프렌드가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새로운 관세 정책 때문에 연간 무려 1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5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관세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비용인데요. 기업의 이익 구조로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5억 달러가 전체 매출 총이익률을 약 3.2%포인트나 깎아내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키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적인 문제라 더 골치가 아픈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관세는 나이키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고 쳐도 이익률 하락이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이키 내부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나이키의 자체적인 턴어라운드 비용입니다. 현재 CEO 엘리엇 힐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체질 개선, 즉 컴백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렸던 클래식 라인 같은 오래된 재고들을 정리해야 하죠. 재고를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대규모 할인 판매죠. 그래서 요즘 아울렛에 가면 나이키 클래식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보였던 거군요. 할인을 하니까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악성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할인이 이익률을 직접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있어요. 나이키가 몇 년 전에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마진을 높이려고 풀라커 같은 유통 파트너들이랑 관계를 끊고 자체 온라인몰이나 직영 매장에서만 파는 과감한 전략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고객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 도매 채널, 즉 유통사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매 채널엔 직접 판매보다 마진이 낮거든요. 결국 과거의 전략적 실수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또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CEO 엘리엇 힐은 컨퍼런스 콜에서 컴백의 중반 이닝에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투자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거네요. 이 자신감의 근거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명확한 희망의 빛은 가장 중요한 북미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북미 지역 매출이 9%나 성장하면서 왕국의 심장부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아까 이익률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도매 채널 매출이요. 북미에서는 무려 24%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유통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려는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러닝이나 농구 같은 핵심 스포츠 카테고리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북미 시장의 성과는 확실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익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다른 지역 실적이 안 좋은데 북미 시장에서 도매 채널이 좀 성장했다고 해서 이걸 희망의 빛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한 거죠. 북미라는 하나의 전선에서는 승리했지만 다른 중요한 전선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꼽으려면 단연 중국 시장의 붕괴입니다. 중국 시장이요? 역시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중화권 매출이 무려 17%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벌써 6분기 연속 하락세라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6분기 연속 하락이라는 건 거의 1년 반 내내 역성장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라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CEO 스스로도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서의 회복 전략이 필요한 수준이나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나이키가 중국에서 리닝, 안타 같은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마저 잃고 가격으로 경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인 컨버스 매출이 30%나 급감한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죠. 이게 정체성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카나 올러닝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나이키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많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키가 직면한 또 다른 전쟁, 바로 문화 전쟁입니다. 호카와 올러닝은 놀라운 편안함과 독특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장을 공략했거든요. 나이키가 주도하던 최고의 운동 성능이라는 경쟁의 판을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그 결과 이들은 단순히 운동화를 파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패션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나이키 대신 호카와 올러닝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나이키가 혁신에 소홀한 사이 경쟁자들은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관세라는 외부 해적,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 실패,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의 문화적 공세까지 그야말로 사방에서 공격받는 형국이네요. 자, 그럼 투자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마지막 결정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즉 3분기 실적 전망치도 공개했죠. 네, 이 부분이 주가 하락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CFO는 3분기 매출이 낮은 한 자릿수 %로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장은 적어도 성장을 유지하거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매출 총 이익률 역시 여기서 1.75%에서 2.25%포인트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다음 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예고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암울하네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나쁜 소식만 가득한 예고편을 본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나이키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과제들이 보이나요? 크게 세 가지 전선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첫째, 혁신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호카, 온러닝 같은 경쟁자들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압도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줘야 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이키 마인드, 에어로킥 같은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 소비자들을 다시 열광시킬 수 있을지는 증명해야 할 과제죠.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처럼 말만 할 게 아니라 결과물로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선은 역시 중국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 탈환 전쟁이 시급합니다. 끝없는 할인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시 나이키는 가장 혁신적이고 갖고 싶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지 시장의 특성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중국 소비자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보여줘야 합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를 약속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결국 돈을 버는 능력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수익성 회복 전쟁이죠. 관세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과 턴어라운드를 위한 내부 비용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고 무너진 이익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CEO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CEO가 직접 마진 확대는 나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인이 아닌 고부가 가치 신제품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지가 나이키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나이키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은 마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입은 장수와 같네요. 예상치를 넘은 숫자는 그저 겉모습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중국 영토는 빼앗기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EO가 야구에 빗대어 말한 중반 이닝이라는 표현이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지도를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공허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계속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이키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스포츠라는 브랜드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과거 나이키의 폭발적인 성공은 단순히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서 라이프스타일과 스니커즈 문화 전체를 지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성능 스포츠에 다시 집중하는 동안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트렌디하다고 여겨지는 호카나 온러닝 같은 경쟁자들에게 패션과 문화의 영역을 더 많이 내어줄 위험은 없을까요? 최고의 선수를 위한 신발을 만드는 것과 평범한 우리들이 매일 신고 싶어하는 신발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나이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이키를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